내 딸년 인생이 천박하다며 뺨을 때린 재벌 회장에게 모욕을 당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복수를 다짐하고 평생 바느질만 하던 엄마가 직접 지옥을 선물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동네, 창신동의 가파른 골목길. 동이 트기 전 새벽의 푸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낡은 재봉틀이 쉼없이 돌아가는 작은 한복 수선집 지숙의 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이자 바늘과 실로 무너진 세월을 깁는 장인 오지숙. 그녀의 하루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서 찢기고 해진 낡은 옷들은 마법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지숙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의 보물, 딸 한소은이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려 홀로 키운 딸. 소은은 그런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듯 바르고 예쁘게 자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 엘리시안 그룹이 운영하는 6성급 호텔의 플로리스트가 되었다. 지숙의 낡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눈부신 세계였다. 지숙은 딸이 그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이 심어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다. 소은 역시 엄마의 자랑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호텔 로비의 작은 플라워 샵 소은의 화원은 호텔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준다는 평을 받을 만큼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흙먼지 대신 향기로운 꽃을 만졌지만 그녀의 손 역시 엄마의 그것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성실함과 장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청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다. 엘리시안 그룹의 창립기념 VVIP 갈라 파티의 모든 플라워 디자인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실력을 눈여겨본 호텔 총지배인의 파격적인 추천이었다. 소은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파티의 주제인 영원한 제국에 맞춰 수천 송이의 붉은 동백꽃과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이용해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조해냈다. 마침내 파티 당일,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명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소은의 작품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고 소은은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파티의 주인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여제 윤혜인 회장이 얼음 같은 표정으로 그녀의 작품 앞에 섰다. 날카로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이 작품을 마치 오점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훑었다. 잠시 후 그녀가 가시덤불 사이 아주 작은 동백꽃 봉오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뭐지? 아, 회장님. 그것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희망을 상징하기 위해. 소은이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윤혜인의 싸늘한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감히 내 완벽한 제국에 이딴 볼품없는 것을 끼워 넣어. 내년에 주제 파악 못하는 희망 따위를 누가 보고 싶다고 했나. 그 말과 함께 윤혜인은 미친 사람처럼 소은의 작품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값비싼 구두가 동백꽃을 짓밟았고 보석이 박힌 손톱이 가시덤불을 잔인하게 찢어발렸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예술작품은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경악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소은의 앞으로 윤혜인이 다가섰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소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파열음과 함께 소은의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다. 윤혜인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지옥의 언어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천박하고 볼품없는 인생처럼 아주 꼴사납구나.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짓밟힌 꽃더미 속에서 소은의 하얀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닌 그녀의 존엄과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영혼의 피눈물이었다.
그날 밤 소은은 망가진 꽃처럼 시들어 집으로 돌아왔다. 퉁퉁 부은 뺨을 머리카락으로 애써 가렸지만 평생 딸의 그림자만 봐도 마음을 읽는 엄마 오지숙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지숙의 집요한 물음 앞에 소은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오지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평생을 온화함과 인내로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싸늘하고 비정한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바늘끝처럼 날카롭고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우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딸의 귓가에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나지막이 맹세했다. 괜찮다, 내 딸아. 아무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전부 갚아줄 것이다. 다음 날 오지숙은 평생 입을 일 없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딸이 짓밟혔던 지옥의 성 엘리시안 호텔로 향했다. 시장에 허름한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호텔 로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그녀는 로비 직원에게 윤혜인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당연하게도 직원들은 그녀를 불쌍한 진상 손님 취급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오지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로비 한가운데에 선 채 쇠심줄처럼 꼿꼿한 자세로 그러나 모두에게 들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이곳에서 내 딸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책임자가 직접 나와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나는 여기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은 오히려 고성과 난동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호텔의 모든 손님과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결국 보고를 받은 윤혜인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여편네가 감히 내 사업장에서 소란이야. 윤혜인은 경멸을 감추지 않고 비서를 시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나 받고 썩 꺼져. 내년 딸년 병원비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쳐준 거니까. 그것은 사과가 아닌 두 번째 모욕이었다. 오지숙은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윤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어미의 지독한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내 딸의 눈물값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사죄다. 명심해라. 오늘 당신이 짓밟은 것은 내 딸의 뺨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전부다. 나는 반드시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내 딸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게 만들 것이다. 한낮 시장의 바느질 꾼이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윤혜인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 어머니라는 것을. 오지숙의 경고는 윤혜인에게 그저 하루살이의 발악처럼 들렸다. 그녀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그날 바로 소은의 화원은 호텔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철거 통보를 받았다. 소은에게 꽃을 납품하던 모든 업체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압력으로 거래를 끊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설상가상으로 오지숙의 작은 수선집이 있는 창신동 시장 일대가 갑작스럽게 도시 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건설사가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용역 깡패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가게를 비우라며 행패를 부렸고 지숙의 삶의 터전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 그날 밤 지숙의 가게에 한 노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윤상현 회장, 즉 윤혜인의 남편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창업주를 평생 모셨던 김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윤혜인에 의해 쫓겨난 뒤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혜인 회장은 남편인 윤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윤혜인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품 안에 품고 계셨던 낡은 실크 코트 안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추측뿐입니다. 김 실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 윤상현 회장은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짙은 남색 실크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코트를 보는 순간 오지숙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창신동에 막자리를 잡았을 무렵 인자한 한 노인이 자신의 낡은 코트 수선을 맡긴 적이 있었다. 그는 코트 안쪽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비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다. 바로 사진 속의 그 코트였다. 그리고 그는 수선한 코트를 찾아가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그곳에 무언가를 남겨두려는 것처럼. 오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주인을 기다리다 세월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옷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옷들 사이에서 익숙한 감촉의 짙은 남색 실크 코트를 꺼내 들었다. 김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오지숙은 코트의 안감을 더듬어 수십 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그 비밀 주머니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아주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자 한 여인의 잊혀졌던 과거가 그녀의 복수를 위해 남겨둔 운명의 실마리였다. 오지숙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지도였다. 하지만 지도는 암호로 가득 차 있었다. 윤상현 회장은 아내의 감시를 피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한 김 비서실장만이 알아볼 수 있는 둘만의 암호로 모든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그날 이후 창신동의 작은 수선집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독실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바느질 가게였지만 밤이 되면 오지숙과 김 실장은 촛불에 의지한 채 죽은 자가 남긴 목소리를 한 글자 한 글자 처절하게 해독해 나갔다. 암호가 풀릴수록 윤혜인이라는 여자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경쟁사 탄압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윤상현 회장이 아내에 의해 어떻게 서서히 독살되어 갔는지에 대한 의심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남긴 처절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추악한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다. 오지숙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딸의 피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단순히 딸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괴물에게 희생된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 된 것이다. 그들은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대기업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유일한 강골 기자 최 기자와 접촉했다. 오지숙은 그에게 암호 수첩의 내용 중 가장 가벼운 탈세혐의 하나만을 증거와 함께 흘렸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작은 바늘구멍이었다. 며칠 후 한 독립 언론사의 아주 작은 코너에 기사 한 줄이 실렸다. 엘리시안 그룹, 십수년 전 수십억 원대 세금 탈루 정황 포착. 대형 언론사들은 모두 이 기사를 무시했다. 하지만 엘리시안 그룹의 제왕, 윤혜인의 귀에는 그 기사가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죽은 남편의 비밀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완벽했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령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정체 모를 적의 공격에 윤혜인은 광분했다. 그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공포를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분풀이했다. 오지숙 모녀를 향한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용역 깡패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선집에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고, 소우는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 미행당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윤혜인은 어떻게든 그들이 가진 증거를 빼앗기 위해 오지숙 모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윤혜인의 잔인한 탄압은 오히려 오지숙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최 기자였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이 일개 시장 상인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탄압을 보고 자신이 건드린 것이 빙산의 일각임을 직감했다. 그는 탐사보도팀을 꾸려 오지숙을 돕는 보이지 않는 창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창신동 시장의 상인들이 일어섰다. 평생을 묵묵히 바느질만 하며 이웃의 경조사를 챙기던 오지숙은 시장 사람들에게 어머니이자 누이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용역 깡패들이 가게에 들이닥칠 때마다 자신의 장사를 내팽개치고 달려나와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지숙이 엄마는 우리가 지킨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 이 악마들아. 시장 상인들의 작지만 단단한 연대는 오지숙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제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오지숙은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기자를 통해 인터넷의 한 작은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을 하나 올리게 했다. 글의 제목은 제가 사랑했던 윤상현 회장님을 추모하며였다. 글의 내용은 마치 윤 회장을 존경했던 옛 직원이 쓴 것처럼 그의 인품과 업적을 칭송하는 평범한 추모글이었다. 하지만 그 글의 행간에는 오직 윤혜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 수첩 속의 단어와 문장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비 오는 날의 붉은 와인, 서재의 세 번째 칸테빌레, 나폴리에서 잃어버린 단추 등. 그것은 죽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지옥의 초대장이었다. 추모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마침내 윤혜인의 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글을 읽어내리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적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특히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오만으로 변했다. 윤혜인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맞서 오히려 자신의 결백과 순수함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그녀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장은 엘리시안 호텔의 가장 화려한 홀에서 열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윤혜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가면을 쓴 채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음해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중의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여론은 서서히 그녀에게 동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거짓말!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맺힌 외침이 울려 퍼졌다. 오지숙이었다. 그녀는 최 기자와 김 실장, 그리고 수십 명의 창신동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마치 밀란을 일으킨 의병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서기 전 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윤혜인 회장. 남편이 죽어가던 그날 밤 그의 비밀 계좌에서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것이 사실입니까? 5천억. 스위스 은행. 구체적인 액수와 장소에 윤혜인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다. 그 순간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평생을 윤상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윤혜인 회장은 남편을 독살하고 회사를 강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숙이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남색 실크 코트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당신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로 이 옷 안에 잠들어 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여왕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서 피에 굶주린 괴물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 되었다. 모든 언론이 엘리시안의 여제, 남편 독살 및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엘리시안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윤혜인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오지숙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괴물의 심장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딸 소은은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의 위대한 투쟁을 보며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그녀는 자신처럼 윤혜인에게 짓밟히고 버려졌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윤혜인의 폭언에 못 이겨 퇴사한 비서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 기술을 빼앗긴 하청업체 사장들. 소은은 그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고 그들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가 아니었다. 짓밟힌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상처를 연대로 피워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꽃, 동백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코너에 몰린 윤혜인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법과 여론으로 안 된다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범죄 조직을 고용해 오지숙의 유일한 약점인 딸 소은을 납치하도록 지시했다. 오지숙이 가진 결정적 증거인 암호 수첩 원본을 빼앗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던 소은은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잠시 후 오지숙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겁에 질린 비명과 함께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년을 살리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그 수첩을 가지고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는 순간 내 딸년은 토막난 시체로 발견될 거다. 경찰도 기자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오지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세상의 정의인가 하나뿐인 딸의 목숨인가. 그녀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겠다. 전화를 끄는 오지숙은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낡은 반짓고리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묵직하며 가장 날카롭게 잘 드는 무쇠 가위를 꺼내 들었다. 옷감을 자르는 도구가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홀로 지옥으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에 버려진 폐창고. 녹슨 철골 사이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음산하게 울부짖는 곳. 소은은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의 윤혜인과 그녀가 고용한 깡패들이 서 있었다. 윤혜인은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패를 쥐었다고 확신하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오지숙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에는 암호 수첩이 든 작은 보자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반짓고리 가방을 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 깡패들은 그녀를 보며 비웃었고 윤혜인은 조롱을 퍼부었다. 꼴의 바느질은 해야겠나 보지. 내년 딸년의 찢어진 인생이나 꿰매 보시지. 내 딸 풀어줘. 그럼 이걸 넘겨주겠다. 오지숙은 보자기를 들어보였다. 윤혜인이 깡패에게 눈짓하자 그가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오지숙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보자기에 든 수첩을 창고 중앙에 놓인 활활 타오르는 드럼통 속으로 던져버렸다. 원하는가? 그렇다면 저 지옥불 속에서 직접 가져가거라. 저 미친년이. 윤혜인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깡패들에게 전현과 계집애를 당장 죽여버려. 라고 외치는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터져나오며 대낮처럼 내부를 밝혔다.
동시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오지숙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오기 전 김 실장과 최 기자는 경찰에 모든 상황을 알렸고 창신동 시장 상인들은 수십 대의 트럭을 몰고 와 부두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섰다. 거대한 연대의 그물이 악마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왕좌왕하던 깡패들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 궁지에 몰린 윤혜인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소은의 목에 겨누었다. 모두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인연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던 한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맹수가 되었다. 오지숙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윤혜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반짓고리 가방에서 꺼내든 거대한 무쇠 가위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혜인의 팔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내 새끼에게서 손 떼, 이 악마 같은 년아. 비명과 함께 유리 조각을 떨어뜨린 윤혜인은 피를 쏟아내는 자신의 팔과 지옥의 악귀처럼 자신을 노려보는 오지숙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공포에 질렸다. 평생을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해왔던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윤혜인의 몰락은 한편의 서사시처럼 장엄하고 철저했다. 납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그녀의 모습은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윤혜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지숙이 던져버린 암호 수첩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지숙의 복수는 바늘귀를 통과하는 실처럼 세심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원본은 태웠지만 그 안에 담긴 죽은 자의 목소리까지 태우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녀와 최 기자는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것이다.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갖춘 수첩의 내용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에 짓밟혔던 작은 사람들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실장은 눈물로써 윤상현 회장의 마지막을 증언했고 딸 소은이 모았던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윤혜인의 거짓된 성벽을 무너뜨렸다. 마지막 증인은 소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윤혜인 회장은 제 뺨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으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의 존엄성을 때린 것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그녀의 오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심판해 주십시오. 결국 대법원은 윤혜인에게 남편 독살 교사, 비자금 조성, 납치 살인 교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복을 입은 괴물이 수의를 입은 죄수가 되어 끌려나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이 비로소 끝이 났다. 1년 후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괴물이 사라진 엘리시안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과거의 악행을 청산하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추대되어 죽은 주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최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탐사보도로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딸 소은은 엄마의 가게가 있는 창신동 시장 한가운데에 지숙의 화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또한 윤혜인에게서 받은 거액의 배상금으로 동백꽃 재단을 설립하여 직장 내 갑질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셔속에서 돕는 사회운동가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피워냈다. 그리고 창신동의 작은 수선집 지숙의 방. 오지숙은 다시 평범한 바느질 장인으로 돌아왔다. 재봉틀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가게는 옷만 수선하는 곳이 아니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위로를 받고 가는 동네의 작은 쉼터가 되어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소은이 활짝 핀 붉은 동백꽃 한 다발을 들고 엄마의 가게를 찾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다. 소은은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다. 평생 옷감을 깊던 그 손. 딸을 위해 칼날 같은 가위를 쥐었던 그 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딸의 찢어진 삶을 다시 꿰매어준 위대한 그 손을. 카메라는 두 모녀의 마주잡은 손을 비춘다. 그 뒤로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 골목의 평화로운 풍경. 가시덤불 위에서 처절하게 피어났던 동백꽃은 이제 상처를 이겨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눈부신 봄날의 희망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